생장과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네 번째 생물의 특성, 네 번째 생장과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살의 생명체가 무생물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서 묻는데, 자, 새로운 단어 등장했어요. 생장과 발생이라는 단어 등장인데, 자, 이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매우 작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 과정을 바로 생장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장을 하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몸집이 커지냐, 이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서 체세포의 수가 증가한다. 체세포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몸집이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생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 보통 수정란이라고 불러요.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린 개체가 만들어져. 이런 과정을 바로 발생이라고 불러요. 자, 먼저 첫 번째 생장이라고 하는 거 보자.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릴 때부터 커지지 않고, 어릴 때는 몸집이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집이 커지게 되고, 그런 과정을 바로 생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생장이라고 하는 것도 몸집이 커지는 건데,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집이 커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집이 커지는 것은 어린 아이에 비해서 우리가 몸집이 커지는 것은 어떻게 커지는 걸까 한번 추론해보자. 자, 추론해본다면 두 가지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몸집이 커진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니야.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몸집이 커질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집이 커지는 거, 어린 아이가 다 큰 성인이 돼서 몸집이 커지는 것은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다 큰 성인의 차이점은 세포의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크기는 똑같지만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몸집이 커진다는 이야기야. 우영이 손 반납하고 와야 되는데 손 반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보면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지. 어디서 봤지? 근데 올 때 많이 봤던 많은 거. 이거 어디 올 때 많이 봤잖아. 기억 안 나? 중에 어디서 들었지? 이 멘트를? 나 들었는데, 그치? 수연한테 보여줘. 수연아, 이 멘트 어디서 나온 거지? 태우, 이 멘트 들어봤지? 정의는 용서치 않겠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올 때 많이 봤던 많은 거야. 우영아, 어디서 나왔던 멘트지? 처음 듣는 멘트는 아니야. 이거 올 때 많이 봤던 거. 세일러문에서 많이 봤어. 이게 저희가 괜히 당하는데, 아무튼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몸집이 커지는데, 그 왜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몸집이 커지냐 한번 따져보자. 자, 만약에 세포가 이렇게 하나 있다 치자. 세포를 하나의 정육면체로 가정하자. 자, 정육면체로 가정할 거야. 그래서 가로 세로가 1cm라 치자. 가로 세로 높이가 1cm. 자, 1cm, 그다음에 이것도 1cm. 가로 세로 높이가 1cm를 가정했을 때 세포의 크기가 이 정도 가정한다면 이 세포의 부피는 얼마일까? 부피는 1 세제곱센티미터겠죠. 맞죠? 그 다음에 건널비는 얼마 될까? 건널비는 6 제곱센티미터 될 거야. 그쵸? 될 거고, 얘가 이제 생장을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고민했지. 하나는 세포 자체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세포 자체가 커지는 거 이렇게 가정해보자. 세포가 이렇게 커졌다 치자. 커졌다 치자. 그래서 여기 가로가 2cm, 여기가 2cm, 여기가 2cm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커졌어. 자, 또 하나는 세포의 크기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세포의 크기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 얘가 8개가 되겠죠. 8개가 됐다 가정하자. 얘는 세포의 크기가 커진 거고 얘는 세포의 개수가 많아진 거야. 어떤 차이겠나 한번 보자. 먼저 세포 자체 커졌을 때 요때의 세포 부피 한번 보여보자. 부피는 얼마 되지? 부피는 빨리 계산해봐. 8 세제곱센티미터 될 거야. 자, 건널비는 얼마 될까? 24 제곱센티미터. 그래?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세포의 수가 많은 것이다.
세포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8개 다 더해야 되겠네. 부피는 얼마 될까? 8 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건널비 표면적으로 얼마 되는 거야? 48 제곱센티미터가 될 거야.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같다고 만약 같다고 한다면 부피는 8개가 커졌어요. 건널비는 몇 배가 커졌어요? 4배가 커졌죠.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부피가 8배 커졌고 건널비도 8배 커졌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포 자체 커졌을 때는 부피가 커진 거에 비해서 표면적은 그보다 커지지 못했어.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 세포의 부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세포의 건널비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이렇게 세포의 부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세포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 세포의 부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 안에서 진행되는 물질 대사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량이 8배가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피가 의미하는 건 뭔데요? 이 부피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물질 대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가고 또 만든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야. 물질 출입량을 뜻하는 거야. 만들어진 물질 또 필요한 물질이 들락날락 거리는 물질 출입량을 뜻하는데 세포 자체 커졌을 때는 물질 대사는 8배가 증가했는데 물질 출입량은 4배밖에 증가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왕성한 활동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 표면적이 쫓아지 못하니까. 근데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부피가 증가한 것만큼 표면적도 같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물질 대상이 증가한 것만큼 물질 출입량도 거기 같이 동반해서 같이 커지기 때문에 아주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세포 자체가 커지게 되면 물질 대상 대비 물질 출입량이 거기 쫓아지 못하니까 생명 활동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얘기야. 세포 자체가 커지게 되면. 이거 이해되니? 이해되죠? 이거 유식한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 단위 부피당은 얘 부피당 표면적, 얘도 부피당 표면적을 보는 거예요. 얘는 부피는 어마무시하게 커졌는데 표면적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어. 따라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작아진다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얘는 부피가 증가한 것만큼 단면적도 표면적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표면적 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 활동 효율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얘는 생명 활동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몸집이 커질 때는 이렇게 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키지 않고 세포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몸집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포의 수가 증가돼. 그러면 이렇게 세포의 수가 증가되려면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방법을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는 세포 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내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 생식세포인 정자나 난자가 많아질 필요는 없겠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즉 피부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런 세포들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세포를 체세포라고 부르고 그러한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자, 정리하자. 사는 생명체는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림으로써 몸집이 커진다. 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그대로 유지해서 생명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요거 기억해야 되고 저기 과거 시험은 정말 잘 나와요. 요거. 심지어 계산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원으로 나오죠. 원으로 하면 이제 파이알로 계산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건 뭐 어렵지 않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발생이라고 하는 거 보자. 자, 발생. 자, 발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정자가 있고 여기 난자가 있어요. 난자가 있고 이 정자, 난자가 만나게 되면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얘는 세포 하나야. 그리고 이 수정란이 막 나눠져요. 2개, 또 요번에 4개 이것이 막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어린 개체가 만들어져. 이 과정을 바로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체세포 분열과 발생 과정은 사실 똑같은 과정이에요.
어떤 점에서 똑같냐면 우리가 여기 하나의 세포가 있고요. 하나의 세포가 있다면 여기 세포 속에는 나는 무슨 세포고요, 뭘 만들 수 있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런 형질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정보가 이 안에 전부 다 저장돼 있어. 이 정보가 저장돼 있는데 이 정보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라고 불러요. 염색체라고 그러고요. 이 염색체가 여기 세포의 어떤 성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46개가 존재해요. 세포 하나당 46개 존재하는데 이 세포가 두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눠지는데 이때 46개 염색체가 똑같이 얘한테도 46개, 얘한테도 46개가 전달돼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온전한 사람의 세포고 얘도 온전한 뭐야? 사람의 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안 변해요. 특징, 얘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아요.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 분열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세포가 하나에서 둘로 바뀔 때 이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피부세포가 똑같은 사람의 피부세포로서의 형질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자남자 만나서 사람의 수정란이 됐어요. 얘는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세포가 둘로 나눠져. 그럼 이때 얘가 23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세포가 둘로 나눠지지만 요것도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고 요것도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얘도 46개, 얘도 46개, 얘도 46개, 얘도 46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60쪽의 세포 또한 각각의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발생 과정에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고 이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난할이라고 부르는데 이 난할 과정에서도 역시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할 때도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분열을 바로 뭐라 불러? 체세포 분열을 불러.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잘 설명했다라고 약간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염색체의 존재를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체의 존재를 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아마 시험을 칠 겁니다. 또는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치는 경우도 있어요.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염색체의 존재를 한번 가보자. 자, 염색체. 자, 염색체인데, 자, 염색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세포 속에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난 이걸 만들 수 있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라는 것이 그 설계도가 우리 세포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내 몸 속에 들어있는 내 몸의 설계도, 그게 바로 뭘까? DNA야.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DNA라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DNA 많이 봤을 거야. DNA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그치? 이게 DNA야. 이게 DNA고 요 속에 정보가 담겨 있어. 너는 어떤 피부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눈동자가 무슨 색깔이야, 머리카락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다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요게 유전 정보야. 요게 우리 세포 속에서 존재할 때는 이게 그냥 존재하지 않고 DNA가 있으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이 단백질 이름을 안 배워.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 요 단백질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다가 이 DNA를 이렇게 해서 둘둘둘둘 감아놔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DNA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막 엉키고 성키고 막 끊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둘둘 감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아놓은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단어가 좀 낯설 수 있어. 요거를 우리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감아놔도 이게 매우 가늘어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시도 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감겨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쭉 연결되는데 이게 쭉 연결되어도 우리 눈에는 매우 가느다란 실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얘를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염색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쭉 연결된 거야. 이걸 염색사라고 부르는데 이 염색사가 다시 둘둘둘둘 다시 또 감겨서 덩어리가 만들어져.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진 것을 바로 염색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이 염색체가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 세포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DNA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DNA 이걸 염색체야. 물론 100% 같진 않아. 좀 개념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할 것이고 이 염색체 속에 어떤 형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야. 이게 한 덩어리가 된 거야. 그리고 세포 속에 염색사형도 존재할 수도 있고 염색체형도 존재할 수 있는데 염색사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 뒤에서 설명할게. 아무튼 우리 염색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형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냐면 46개가 있어요. 각 세포마다. 그러니까 피부세포, 간세포, 슬개세포 할 거 없이 46개의 염색체가 갖고 있는데 놀랍게도 피부세포에 있는 염색체와 간세포에 있는 염색체와 신경세포에 있는 염색체는 다 똑같은 염색체. 정보가 똑같아. 선생님 근데 왜 피부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왜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을 표현하냐에 그 어떤 부분을 표현하냐에 의해서 얘가 간세포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신경세포가 될 수도 있고 얘가 근육세포가 될 수도 있어요. 갖고 있는 정보를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피부세포에도 간세포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단지 얘를 표현 안 할 뿐이야. 얘는 피부세포와 관련된 정보만 표현하기 때문에 피부를 모양을 띄는 거고 신경세포는 간세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신경에 관련된 부분만 표현하기 때문에 신경세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갖고는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몸속에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46개의 염색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X자 모양으로. 요거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쭉쭉쭉 지나서 45번, 46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요. 그리고 염색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46개의 염색체가 우리 세포 속에 각각의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요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 한번 예를 들어보자.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인데 요 염색체 속에는 정보가 들어있어. 너 눈동자 색깔이 왜 파래? 넌 피부 색깔이 왜 초코우유 색깔이야?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 안에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준영이가 이렇게 생긴 이유? 다 유전자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긴 이유? 유전자 때문이에요. 유전자에 그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1번 염색체 이쪽 부분에 피부색을 표현한 정보가 있다 진짜? 여기도 똑같이 피부색을 표현한 정보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피부색을 표현한 정보가 2개씩 있어요? 2개씩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혈액형을 표현하는 정보가 있다 진짜? 여기도 똑같이 혈액형을 표현하는 정보가 있어요. 혈액형을 표현하는 정보도 2개씩 있어요? 2개씩 있어요. 왜 2개씩 있어요?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의 피부색에 대한 정보인데 왜 2개냐면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고 하나는 누로부터 물려받았어. 말을 못해. 진짜. 이거 뭐야? 다시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염색체 2개 있는데 이 2개 중에서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어요. 하나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 준영이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의 형질 표현하는 정보가 항상 2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그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이게 물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피부색에 대한 정보가 있고 만약 여기에 눈동자 색깔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다면 여기도 똑같이 눈동자 색깔을 나타내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는 똑같아요. 염색체 생리 모양이 똑같아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을 뿐이야. 그래서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는 서로 같은 염색체다 그래서 얘네를 무슨 염색체라고 할까? 상동염색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역시 똑같은 염색체야. 그러니까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얘도 상동염색체. 45번, 46번도 뭐야? 상동염색체가 뭐야. 그럼 우리 세포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1, 2번이 쌍이고 3, 4번이 쌍이고 5, 6번이 쌍이고 2개씩 쌍을 이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46개의 염색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2N은 46도 표현해요. 이때 EN이라고 하는 거. EN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2개씩 쌍을 이뤘다는 얘기야. 의미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별거 미리 하는 거야. 그때 가서 헛소리하면 안 돼. 딴소리하면 안 돼. 나 좀 설명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피부 색깔이고 여기 피부 색깔이 있는데 그럼 엄마부터 물려받은 피부 색깔과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피부 색깔이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 맞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흰색 피부 색깔을 유전자를 받았고 아빠로부터 검은색 피부색 유전자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피부 색깔을 표현하는 정보가 2개 있어.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몸속에서 뭔가 형질을 표현하는 같은 종류의 유전자, 이 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 유전자를 대리 유전자라고 해요. 이 왜 대리 유전자라면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맞짱 떠요. 맞짱 떠서 서로 자기 거를 표현하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해요. 야, 흰색이 표현돼야 돼? 아니야, 검은색이 표현돼야 돼? 서로 맞짱 뜬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대리 유전자인데 이렇게 대리 유전자가 서로 같지 않아. 서로 달라. 흰 색깔이고 검은 색깔이야. 대리 유전자가 서로 같지 않아. 이럴 땐 뭐라고 하냐면 얘를 잡종이라고 해요. 잡종. 근데 만약에 혈액형을 표현하는데 엄마로부터 혈액형을 표현하는 정보 A를 받았고요. 아빠로부터도 혈액형을 표현하는 정보 A를 받았어요. 엄마로부터 A를 받았고 아빠로부터 A를 받았어. 둘 다 똑같이 A를 받았어. 그러면 이 두 개가 대리 유전자인데 이 두 개가 대리 유전자인데 이 대리 유전자 두 개 똑같지. 그럴 때 얘를 뭐라고 할까? 순종이라고. 순종. 그러니까 순종 잡종이 별 뜻이 아니야. 항상 우리 뭔가를 표현한 정보를 두 개 갖고 있는데 두 개가 서로 같아. 그럼 순종이네. 서로 달라. 잡종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서로 대리 유전자가 서로 맞짱 뜬단 말이야. 내가 표현될 거야. 내가 표현될 거야. 서로 맞짱 뜨는데 이 서로 맞짱 뜬 다음에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표현돼요. 승부가 나요. 승부가 나서 얘는 표현이 되고 얘는 그냥 몸에 갖고만 있는 거야.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몸속에는 검은색 피부색을 표현하는 정보를 갖고 있지만 표현은 안 되겠지. 흰색이 표현된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된 거, 겉으로 표현되는 성질을 뭐라고 할까? 우성이라고. 겉으로 표현되는 성질을 우성이라고 그러고 표현되지 않고 잠재된 걸 뭐라고 할까? 열성이라고 합니다. 열성. 그래서 순종, 잡종, 우성,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리 유전자 관계에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가 두 개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우성, 열성, 순종, 잡종의 개념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태우 여기까지 이해될 수 있지? 오케이. 우영이, 우영, 너무 잘해보자는데 우영이, 우영 한 번은 깨웁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부터 안 깨웁니다. 네, 깨우시고 우영이 한 번만 깨웁니다. 그다음부터 안 깨워요. 나는 학생을 혼내지 않습니다. 나 대신 누가 혼낼까? 학교가 혼내요. 바보나 영재구나 자사부가 대신 혼내주고 나는 혼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46번까지 염색체 두 개 시상한 이름이 있는데 1번부터 44번까지 염색체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피부색을 변하는 거, 소화효소 만드는 거, 호르몬 만드는 거, 신경세포 만드는 거 이런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녀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표현해요. 상염색체. 반면에 45번과 46번은 쟤는 남자야, 쟤는 여자야 이렇게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로서 얘네를 성염색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서로 다른 이유는 이거는 다 똑같지만 이 성염색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돼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45번, 46번 염색체가 똑같아. 그래서 XX라고 우리가 문자를 표시해요. 남자 같은 경우는 45번 염색체와 46번 염색체가 서로 달라. 그래서 X, Y로 표현돼요. 그래서 염색체가 성염색체가 서로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남성, 여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염색체.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이쪽으로 와서 내 피부세포가 있다 치자. 수연아 여기 봐야지. 피부세포가 있는데 피부세포 속에 염색체가 46개가 있는데 얘가 세포가 분열을 했어요.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세포가 둘로 나눠졌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변함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사람의 피부세포고 얘도 똑같이 사람의 피부세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 여기서 말한 체세포 분열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적을 수 있고요. 요거 좀 더 유식한 말로 우리가 입시 버전으로 설명한다면 이 염색체 수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염색체 수가 2n에서 2n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이 뜻이야. 염색체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포 속에 이만큼 염색체가 있다면 새로 만들어진 체세포 분을 통해서 생장을 할 때 그때 만들어진 세포들도 똑같은 염색체 수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교수님, 세포가 반 나눠지는데 어떻게 염색체 수가 유지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DNA 복제라고 하는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 체세포분을 할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발생 과정을 거칠 때나 염색체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됐죠? 이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한번 봅시다. 자,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과 유전. 생식과 유전에서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바로 생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나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나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 때는 신기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요. 토끼와 토끼 사이에서 공룡이 태어나? 아니지. 토끼와 토끼 사이에서 토끼가 태어나. 그래서 우리 속담들이 있죠. 콩 심은데? 아 뭐야 속담이 몰라? 한국 사람 아니야? 콩 심은데? 몰라 이거? 콩 심은데 콩 나고. 주위 알아 몰라? 아는데 왜 답을 안 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단팥빵? 자, 이게 바로 유전이야. 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자손을 만드는 것을 바로 생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들어진 자손이 나와 비슷해. 나와 비슷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쉽게 태어나지 않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 태어난 자손은 엄마 아빠를 닮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속에는 그 형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뭔가가 존재해. 그걸 볼까? DNA겠지? 우린 이 DNA를 뭐라고 할까? 어딨지? 어딨지? 이 DNA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유전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야. 그걸 뭐라고 불러? 유전자. 유전자.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생명체의 몸속에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이 유전자가 뭔데? 바로 DNA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신의 몸속에 자신의 몸에 대한 설계도 DNA를 가지고 있고 그 DNA를 자손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손이 부모를 닮게 된다. 근데 얘는 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었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자. 먼저 생식이라고 하는 거 보자. 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만드는데 이 자손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성생식 있고 유성생식이 있는데 유성생식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한번 보자. 먼저 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생식 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식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자 또는 난자 이런 것이 바로 생식 세포가 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것이 생식 세포인데 그럼 정자, 난자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자, 어떻게 만들어 보자. 자,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는 거야. 잘못된 거야. 자,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의 염색체 2에는 46이야. 여자의 염색체도 2에는 46개의 염색체 갖고 있겠지. 남자가 정자를 만들 거야. 여성의 몸에선 난자가 만들어지겠지. 이때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배웠던 것 같은 체세포 분열처럼 만약에 정자나 난자를 만든다면 염색체에서 그 유지가 돼요. 2에는 46이 될 거야. 얘도 어떻게 될까? 2에는 46이 될 거야.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겠지. 수정이 된단 말이야. 정자, 난자가 만난단 말이야. 만나면 새로 태어나는 개체의 염색체는 어떻게 될까? 4에는 62가 되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엄마, 아빠는 사람인데 태어난 아이는 거야. 사람이 아니야. 그치?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전혀 다른 개체가 만들어진 거지. 그쵸? 엄마, 아빠가 사람인데 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세대가 거듭될수록 염색계수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랑 종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이가 표정도 있죠. 아 우리 요번에는 우리가 큰일 났으면 좋겠어요. 아 난 다른 데가 더 좋은데. 그때 밖에서 엉 소리 나는 거지. 문 열었는데 어휴 할아버지가 호랑이였어. 온 가족들이 염색체수가 다 달라. 동물농장이지. 이런 거 죽였어. 그치? 여기 염색체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염색체도 달라지는 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생식을 할 때 생식을 해서 정자 난자를 만들 때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23개로 줄어들어요. 얘도 23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자 속에는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46개 중에서 절반, 난자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46개 중에서 절반만 담아서 정자 난자가 만나게 되니까 똑같이 사는 것 같은 23장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46개 염색체 중에서 그 중에 절반은 아빠로부터 절반은 엄마한테 물려받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정자, 난자를 만들 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은 오로지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세포를 만들어서 생식을 하기 위한 분열이야. 그래서 얘네들 무식한 말로 생식분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생식분열은 단어 잘 쓰지 않아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분열을 감수분열, 감수분열.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식을 하는데 생식을 하기 위한 것도 역시 뭐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한다. 정자나 난자 같은 그런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유식한 말로 뭐라 불러? 감수분열.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수분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전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자. 사는 생명체는 유전현상이 나타나는데 유전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부모의 형질 결정하는 어떤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자손이 닮는 거겠지. 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46개 중에서 절반은 엄마로부터, 절반은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절반은 아빠를 닮고 절반은 엄마를 닮아요.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 불러? 유전이라고 부르고, 이런 유전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생명체 몸속에 DNA, 유전자가 들어있어야지 유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자, 준비됐고. 자, 그 다음에 적응까지 한번 보자. 지금 여러분이 급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보다 먼저 과고반에 들어와서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거 다 끝냈어요. 한 번 끝내고 지금 한 번 반하고 있어 지금. 어떤 파트는 3번째 반복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과고반에 또는 자전거반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려면 빨리 이거 끝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출발부터 그 친구들에 비해서 늦어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남들이 편히 쉬고 있는 주말 저녁에 와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죠. 개고생을 한 것만큼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소득은 소득대로 없고 돈은 돈대로 갖다 버리고 이것을 멍청한 게 없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합시다. 그래서 빨리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늦었어. 1시간 급해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먼저 시간에도 꽤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정상적인 코스 푸는 건 맞는데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은 거랑 마찬가지야. 자, 적응과 진화보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적응과 진화를 해요. 왜 적응과 진화하냐면 생명체가 살다 보면 환경이 바뀌지. 추워지고 더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습해지고 건조해지고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물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바뀌어요.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면 적응과 진화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유빛깔 피부를 가지고 있는 수연이가 있는데 왜요? 맞잖아요. 가장 우유빛깔이 가까워요. 예. 얼굴 갑자기 딸기 우유 색깔로 바뀌면 안 되죠. 예. 우유빛깔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동남아에 여행을 갔어요. 놀러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피부 색깔? 거기서 한 1년 살았어. 피부 색깔 어떻게 바뀌어? 계속 우유빛깔일까? 어떻게 될까? 까맣게 탔겠지. 그렇죠?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또 잘 버티기 위해서 피부 색깔이 바뀐단 말이야. 이런 걸 바로 뭐라 불러? 적응과 진화라 불러. 오케이? 이거 기억해야 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 내 몸의 생김새라든가 이것이 바뀌는 거 이거 바로 뭐라 불러? 적응과 진화라 불러. 오케이? 태우가 동남아 아주 더운 나라에 놀러 갔어. 며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 색깔이 어떻게 해? 아예 까맣게 바뀐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게 바로 적응과 진화야. 근데 적응과 진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적응과 진화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가 바뀌는 거야. 뭔가 바뀌는 건데 적응과 진화의 차이점은 일단 바뀌는 건 같아. 근데 뭐가 바뀌냐에 좀 차이가 있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생김새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 습성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것들, 생활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바로 적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에 놀러 가서 더운 나라에 놀러 가서 피부에 까맣게 탔어요. 이게 바로 뭐야? 적응이야. 그럼 진화는 뭔데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적응이 계속 누적되는 거야. 누적되어서 아예 유전자 자체가 바뀌는 거야. 유전자가 아예 바뀌어. 유전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종으로 나타나는 거야. 새로운 종으로. 그러니까 지금 준혁이 있는데 준혁이를 동남아에 보냈어요. 동남아에 보냈더니 피부색이 까맣게 됐어. 어디 한 500만 년 정도 계속 뒀어. 그랬더니 피부색이 계속 까맣게 되고 더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모양이 점점 바뀌어서 처음엔 사람이었는데 500만 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생물의 종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해요? 진화라고 해요. 이 진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고 적응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진화가 됩니다.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라든가 생활 습성이 바뀌는 것을 바로 적응이라고 합니다. 이 적응에 대해서 예를 한번 보자. 제가 여기 뭐지? 아니 지금 내 그림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참나. 자, 예? 그거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지. 그쵸? 여우야. 그리고 사막여우야. 사막여우. 사막에 사는 여우야. 자, 그 다음에 주저가 이거 뭐지? 그 맞아. 딱 봐도 알잖아. 여우잖아. 그쵸? 누가 봐도 여우죠. 무슨 여우야? 둘 다 똑같은 여우야. 근데 얘네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좀 달라. 사막여우는 뜨거운 데 살고 있고 얘는 추운 데 살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환경이 다르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사막여우는 몸집이 매우 작아. 몸집이 매우 작고 그 다음에 몸의 말상부, 그러니까 이 표면적이죠. 뾰족뾰족하니까 표면적이 대단히 커요. 반면에 북여우는 몸집이 커요. 그리고 몸의 표면적, 뭉뚱뭉뚱하니까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매우 적어요. 처음에 같은 여우였는데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잘 버티기 위해서 생김새나 모양이 달라진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더운 곳에 사는 사막 여우는 왜 몸집이 작을까? 자, 몸집이 작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몸집이 작다는 이야기는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저번에 배웠었죠? 물질 대사량이 적은 거야. 에너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더운데 거기서 에너지 더 만들어내? 더워 죽지. 그치? 표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뭔 뜻일까?
열을 잘 밖으로 잘 뿜어내는 거죠. 이거는 열 발산량을 증가시킨다. 열을 잘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더운 곳에서도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반면에 추운 곳에 살고 있는 부교우 같은 경우는 몸집이 커요. 몸집이 크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상, 즉 에너지 발생량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야. 추우니까. 반면에 표면적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열 손실량. 열 손실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표면적이 적은 몸이 뭉뚱뭉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곳에서, 이렇게 추운 곳에서 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과정을 바로 뭐라고요? 적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100만 년, 1000만 년 계속 지나다 보면 얘도 현재 여우고 얘도 현재 여우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 얘하고 얘하고 전혀 다른 종으로 분리된다. 그걸 바로 뭐라고요? 진화. 이해됩니까? 오케이? 시켰습니다. 시켰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11페이지 밑에 적응이 한번 봐봐요. 그림 봐봐요. 흑백 그림이지만 북극여우가 있고 사막여우가 있어요. 소연아, 내가 그리는 거랑 똑같지? 예, 그렇죠. 예, 인정받았습니다. 똑같아. 어우, 진짜 내가 그림 보니까 막 타러 움직이는 거 같죠? 그렇죠? 소연아, 타러 움직이는 거 같지? 예, 왜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설명했고,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봅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지금까지 해결합니다. 자, 다 있죠? 선생님, 내가 저기 질문해도 실례가 안 될까? 네. 내가 답을 물어봐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아, 실례가 되나요? 네, 그럼 예, 실례가 됐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1번의 정답은? 2번. 그렇죠. 저거지가 빠져서 그렇죠. 태우? 네. 1번의 정답은? 4번. 네,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자. 해소의 책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 이거 전부 다 무엇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야? 이거는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밑에 보기가 과연 어떤 것에 해당되냐고 보자. 1번은 생식이죠. 2번은 자극에 대한 반응, 3번은 유전, 4번은 항상성, 5번은 생식. 그 정답은 4번 되겠죠.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 그 다음 준혁이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식물의 잎에서 포당이 녹말 전환된다. 치마나 동네의 이동에 설탕이 식물에서 녹말 전환된다. 이건 전부 다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일까?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 동화적인, 미화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도 물질 대사 중에서도 지금 한번 보자. 식물의 잎에서 포당이 녹말로 전환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포당이 모여서 녹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포당이 모이면 녹말이 된단 말이야. 얘는 동화작용이야. 합쳐진 거니까. 그다음 체화를 통해 이동한 설탕이 식물구에서 녹말로 전환된다? 역시 이것도 동화작용이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을 찾으면 되겠죠. 4번 봐봐. 소재 흡수된 아미노산은 세포로 이동되어 단백질 전환된다. 아미노산은 저분자, 단백질은 고분자. 그러니까 이것이 동화작용이겠죠. 또 5번 같은 경우도 보면 5번은 혈당량이 감소하면 간에서 글리코젠이 글루카곤에게 포당으로 전환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글리코젠이 더 큰 물질이야. 글리코젠이 고분자고 포당이 저분자니까 얘는 이화작용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연 3번의 정답은요? 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예, 저기 태호 5번이 보자. 5번. 운동 후에 높아진 체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특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항상성에 해당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북극 여우, 사막 여우 이거 뭐야? 적응과 진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보기 1번부터 5번 중에서 적응과 진화 관련된 것이 뭘까?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1번은 아메바는 이북으로 증식한다? 이거 생식이죠. 생식. 2번 미모사에 손을 대면 잎이 접힌다?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 시험관 안에 불린 콩이 발하면 열이 발생한다. 이건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고요. 살충제를 사용하면 살충제의 저항성을 가지는 바퀴벌레가 나타난다. 이건 뭘까? 적응과 진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살충제가 없었는데 살충제가 나타났어. 그럼 그 살충제에 버티기 위해서 몸의 어떤 생명체라든가 특징이 조금씩 바뀌겠지. 그래서 살충제의 내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 적응과 진화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풀기 전에 다시 페이지 넘으셔서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배웠던 생물의 특성을 베이스로 해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를 보는데 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야. 이 바이러스는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얘는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어. 자, 이 바이러스를 한번 보자. 먼저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생린자가 굉장히 많은데 바이러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기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박테리아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겼고요. 이 겉에 껍데기가 있고 안에 이렇게 뭔가 좀 있단 말이야. 이 겉에 껍데기는 뭐로 돼 있어? 단백질 돼 있어. 우리 몸도 단백질 돼 있지. 오, 얘 생명체에 가까운데. 그다음에 이 안에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유전자로서 DNA 또는 RNA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언뜻 보면 얘는 생명체 같은데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러 좀 얘의 특징을 좀 보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바이러스는 누군가한테 빈대를 나타나요. 이거 숙주세포라고 해요. 숙주세포라고 그러는데 얘는 동물세포일 수도 있고 식물세포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생명체의 세포에 달라붙은 다음에 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얘는 효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몸에다 설계도와 단백질과 껍데기만 존재해요.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세균에 달라붙어갖고 자기가 갖고 있던 유전자를 집어넣어요. 유전자를 집어넣어요. 안에 유전자를 집어넣고 이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면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효소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숙주세포의 에너지와 물질과 효소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자신과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요.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숙주세포가 없지.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물질에서 못하고 증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숙주세포가 있으면 증식할 수 있어. 그 얘는 증식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얘는 생물인데 증식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얘는 아무것도 물질에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 무생물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무생물이야.
생물이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숙주세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가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인데 이렇게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의 이유가 바로 얘는 숙주세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 나 질문한 줄 알았어요.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숙주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숙주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봤을 때 숙주세포가 존재할 때는 얘는 생물이야. 반면에 숙주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무생물이야. 그렇죠. 그럼 숙주세포가 존재한다면 얘는 왜 생물이에요? 왜 그런가 보자. 첫 번째, 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를 하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자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 자기가 똑같은 객체 만들잖아. 얘는 증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증식 과정에서 얘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면서 처음에는 어떤 약품 때문에 다 죽었는데 이 유전자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 다음에 그 약품에 의해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운 말로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돌연변이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화지. 그렇죠? 환경변에 잘 버티니까.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 돌연변을 통해서 환경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숙주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얘는 생물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반면에 숙주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유전자인데 핵산이라고 불러요. 정말로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핵산하고 단백질 덩어리에 불러요. 그냥 결정체야. 그러니까 이 핵산이 이제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유전자로서 역할을 해야지 그게 유전자로서 같이 인정받는 거지. 그냥 덩그러니 그냥 핵산만 존재해요. 유전자만 존재, 덩그러니 걔네만 존재해요. 이거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왜 물질 대사를 못할까? 물질 대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한데 얘네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해. 그럼 증식할 수 있어? 아니요, 증식 못해. 증식 못해. 또 하나는 우리가 생명체다라고 보려면 기본 단위가 뭐야?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비세포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포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지? 이렇게 숙세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두개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생물과 무생물 중간 단계야. 이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생물로서 어떤 값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어려운 말로 활물기생이라고. 활물기생. 바이러스는 활물기생을 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다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밑에 책 한번 봅니다. 책. 자, 바이러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자. 먼저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생물적 특성이야. 자,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생물적 특성은 숙주세포가 있을 때, 살아있는 숙주세포가 있을 때의 이야기야. 유전물질은 핵산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에서 증식 가능하고요. 증식 과정에서 유전물질 전달하고요. 증식 과정에서 돌변이 나타나고 여러분으로 또 진화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얘가 갖고 있는 생물적 특성이고, 자, 무생물적 특성을 한번 보자. 세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비세포적 구조야. 그 다음에 효소를 만들지 못하고 물질에서 못해. 그 다음에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고 증식도 못해. 이것이 무생물적 특성이야.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셔서 13페이지 5번 한번 봅시다. 13페이지 5번 한번 보자. 자, 그 인간은 혈액에서 관찰되는 백혈구를, 자, 백혈구는 세포야, 생명체야, 세포고, 나는 박테리오파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박테리오파지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자, 간에 공통적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옳은 것은 자, 기억을 한번 보자. 기억,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거. 간은 백혈구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하는 거. 아닌데 나는 스스로 증식할 분열할 수 있나? 못해요. 가로 틀렸고요.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단백질 가지고 있다? 그렇죠. 백혈구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역시 껍데기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간은 세포에서 유전물질 가지고 있고 나는 역시 유전물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겠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문제 한번 봅시다. 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문제 11번 봐.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지금 고민해 보십시오. 참고로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달라요. 바이러스는 생물, 무생물의 중간 단계고 세균은 얘는 생명체입니다. 생물이야, 세균은. 지원이 11번 문제 쓰라고 했습니다. 다 풀었죠? 자, 이거는 준혁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준혁이 11번에 정답 몇 번이죠? 네? 3번이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정답 몇 번? 네, 5번입니다. 실수는 눈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봤습니다. 13번 문제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에 한번 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불러드릴게요. 자, 13번에 1번.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스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 생물적 특성. 첫 번째, 증식할 수 있다. 두 번째, 돌연변이 일어난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스 바이러스의 무생적 특성. 세포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비세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자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새 페이지 다시 넘으셔서 전에 페이지 넘으셔서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자, 12페이지 보자. 자, 12페이지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설명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노미원수라고 공부했는데 만약에 탄소다 6번의 원자로는 탄소다라고 했을 때 양성자 개수가 똑같이 6개니까 둘 다 똑같이 탄소야. 근데 중성자의 개수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놈은 질량이 12가 되기도 하고 어떤 놈은 14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12짜리는 매우 안정한 탄소야. 근데 중성져서 많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서 얘가 막 에너지를 밖으로 뿜뿜뿜뿜뿜 하고 에너지 밖으로 뿜어내요. 이때 에너지 뿜어내는데 이 에너지가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그래서 질량이 과도하게 큰 원자는 방사능을 뿜어내요. 방사능.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방사능을 뿜어내는데 요 탄소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만나는 이산화탄소야. 근데 질량이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방사능이 뿜뿜뿜 하고 뿜어내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계측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방사능은 이제 디텍터하는 기계가 있는데 여기다 갖다 대면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다 갖다 대면 그냥 삐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방사능 계측기라고 하는 것은 요 방사능을 디텍트하는 기계예요. 그 다음에 질량이 14짜리인 탄소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사능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바이킹호의 생명체 탐사 실험 한번 보자. 자, 이 실험은 바이킹호가 이제 화성에 도착해서 화성에 토양을 채취한 다음에 거기 과연 생명체가 있는가를 검사해 본 거야. 첫 번째 실험 보자. 첫 번째 실험은 화성 토양을 밑에 깔아놓고 밑에 가열장치는 신경 쓰지 마. 가열장치는 지금 없어. 지금 현재 없는 거야. 가열장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다 방사성 기체를 집어넣었어요. 14짜리 CO2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에탄을 풀어줬거든. 이 실험은 왜 하는 거냐면 만약에 화성 토양 안에 생명체가 있다면 CO2 같은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서 동화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까는 거죠. 동화작용을 해보시고요. 동화작용을 하게 되면 이 화성 토양 속에 고분자 물질이 아마 생성될 거예요. 근데 그 고분자 물질에는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동화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고분자 물질에서 똑같이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이 생성되겠지. 이걸 불태우는 거야. 그러면 14짜리 이렇게 설명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 못해. 좀 하자. 이렇게. 자, 이거 보죠. 어우, 시원해. 힘들죠. 오늘 아침 늦잠을 못 잤잖아, 그렇지? 일찍 일어났잖아, 그렇지? 늦잠 잤어요? 그래도 지금 지금 자 보자. 여기 화성 토양이 있어. 화성 토양인데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요걸 집어넣는 거야. 질량이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얘는 이제 방사능이 뿜뿜뿜하고 뿜어져요. 요거 때문에. 요거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빛을 쬐줬단 말이야. 만약에 화성 토양 안에 생명체가 있다면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동화작용을 하겠지. 그치? 동화작용해서 여기 안에 고분자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고분자 물질 속에는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거야. 그쵸? 그치?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14짜리 CO2 전부 다 제거한 다음에 이걸 불태우는 거야. 이거 불태우는 거야. 그럼 만약에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고분자 물질이 있다면 가열하게 되면 여기서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기체가 이렇게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방사능 계측기로 디텍트하는 거예요. 뭘 이해되시나요? 근데 실제 실험해봤더니 방사능 계측기에서 디텍트하는 거예요. 뭐야? 여기는 CO2가 들어가서 전혀 이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여기는 생명체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생명체가 있다면 아마 물질에서 했을 텐데 동화작용을 했을 텐데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자. 두 번째는 여기 화성 토양을 두고요.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준 거
화성통에다 뭘 집어넣냐면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를 집어넣어요. 고분자 물질을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사능 계측기를 달았는데 그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냐면 만약에 화성 토양 안에 생명체 있다면 14짜리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얘가 여기서 이화작용을 했겠지. 이화작용을 하게 되면 고분자 물질이 분해가 되어서 여기서 기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근데 그 기체 속에는 14짜리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 그럼 여기서 디귿가 됐겠지. 삐삐삐 소리 났단 말이야.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 여기서 이 안에는 이화작용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실험 한번 보자. 자, 세 번째 실험은 화성 토양 안에다가 영양분 용액을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영양분 용액을 집어넣는데 여기 화성토 안에 생물체 있다면 이 영양 성분을 분해했으니까 기체 성분이 바뀌었겠죠. 기체 성분이 바뀌었어요. 기체 성분이 바뀌었을 때 기체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게 뭐야? 안에 생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은 다른 생명체가 여기 있다면 아마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서 이 실험을 한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봐서는 화성 토양 안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야 그때 좀 실험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다시 이거를 다시 재실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지금 당장 합니다.
준혁이가 다 풀고 가서는 다 풀었죠. 네, 준혁이가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죠? 네? 자신 없다고? 또 틀리고 왔다고? 아, 틀려버릴 거라고? 아, 예. 우영이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내가 가리킬 이유가 없어요. 이게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 풀었죠?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혁이한테 듣고 싶었지만 네, 준혁이가 틀릴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심장이 떨려요. 심장이 벌렁벌렁 막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답을 불러드리도록 할 텐데 내가 답을 부르려고 했더니 수영이가 아니요 내가 답 부르고 싶어요 라고 수영이가 그래서 수영이한테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찮아요 라고 해서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다 됐죠? 예, 자, 여기 질문 다 맞았나요? 언제는 그렇듯이 또 실수가 있나요? 몇 번의 문제인가요? 몇 번의 문제예요? 문제 없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12번으로 갑니다. 문제 12번. 자, 12번 한번 보자. 자, 여기 효모라고 하는 거 보자. 효모. 효모는 뒤가 나오게 되는데 요 효모는 진행 태포예요. 진행 태포라는 정도만 기억하자. 이게 언제 쓰냐면 술 만들 때 써요. 술 만들 때. 이 효모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얘가 물질 대사예요. 물질 대사는 뭐냐면 C6H12O19 포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얘를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CO2와 H2가 발생해요. 이렇게 CO2 기체가 발생돼요. 기체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체가 이렇게 발생해. 그래서 우리 12번에 그림 한번 봐봐. 12번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 봐봐. 자,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봐봐. 오른쪽에. 자, 포당을 집어넣고 효모 집어넣었어. 그러면 효모가 포당을 분해하겠지. 분해하면 기체가 발생하죠. 기체가 발생하니까 기체 그 주사기 피스톤이 어떻게 될까? 쭉 올라오겠지. 기체가 발생하니까. 맞죠? 쭉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왼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 효모를 집어넣고 증류수를 집어넣었어요. 영양성분, 먹이를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 저 반응할 수 있어 없어? 반응할 수 없으니까 왼쪽에는 피스톤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겠지. 자, 시험 결과 보자. 주사기 A의 피스톤은 변함이 없고요. 주사기 피스톤 B는 위로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와 관련 깊은 생명현상의 특성은 뭘까요? 태우, 뭘까요? 뭘까요? 효모가 이런 반응을 해, 이런 일을 했죠. 우리 이런 일을 뭐라고 해요? 그렇지, 물질대사. 그렇죠? 물질대사. 물질대사 했다라고 하셨지. 자, 페이지 14페이지. 14페이지. 제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수업의 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 3시간 수업한다 그러면 그냥 빈틈없이 계속 수업을 합니다.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수업의 밀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나만 수업의 밀도를 높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밀도를 다 받아들이고 쫓아와야지 되는 거지. 자, 페이지 14페이지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 대한 겁니다. 자,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거죠.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뭘까? 내 몸무게의 약 60에서 70%가 그걸로 돼 있어요. 뭘까? 물이 제일 많아. 물이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세 가지 단백질 가지고 돼.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뭐야? 물이야. 그 다음에 단백질이야. 물은 H2로 되어 있고요.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산소하고 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산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고요. 지방은 CH5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뭐냐라고 묻는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원소의 질량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원소가 어떤 원소일까?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원소. 가장 질량만 차지하는 원소. 개수로 따지면 수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질량으로 따질 거예요. H소겠지. 저기 H가 제일 많잖아. 그럼 산소가 훨씬 더 많은 질량을 차지하잖아. 그렇죠? OCHN 질량비. 그래서 이렇게 암기시가요.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를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케이한 놈,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오케이한 놈, 오케이한 놈. 왜 C가 K니까 이런 뭐할 말 없습니다만 암기하기 위해서 오케이한 놈, 이렇게 오케이한 놈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시킵니다. 자, 이제 생물체에 구성하는 물질은 아무튼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파트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는 수학 파트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면 수학 파트가 아주 쉬워집니다. 선생님, 저 수학 파트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거든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 의미 없어요.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예, 중학교 그 의미 없어요. 그거는 왼손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수학은 보다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두 개 다 무너집니다. 수학 파트. 자,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첫 번째, 물이 제일 많아요. 우리 몸에서 60에서 70% 정도가 물이야. 그럼 물이 왜 이렇게 우리 몸에 물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에 물이 많은 이유는 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만이 할 수 있어. 만약에 물 말고 다른 것들이 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물을 가질 필요 없겠지. 다른 걸 대체하면 되겠지. 근데 오로지 물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우리 생명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럼 그 특성이 뭡니까? 첫 번째. 좀 어려운 말이야.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거는.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극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극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극성이 뭐예요? 확실히 다시 설명할게. 지금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물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플러스 전기 뛰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전기 뛰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바로 극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용해성이 매우 뛰어나요. 뭐든지 잘 녹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물 입자가 걔를 둘러싸는 거야. 그게 녹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물질이 물에 녹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물 분자가 걔를 둘러싸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물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두 개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입자도 잘 둘러쌀 수 있고 마이너스 입자도 잘 둘러쌀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다라고 한다면 물은 마이너스 전하 띠는 부분을 얘를 대고서 둘러쌀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하면 반대로 플러스, 여기 만약에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라고 한다면 물은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얘한테 갖다 대고서 둘러싼다는 얘기지. 그래서 용해성이 매우 뛰어나. 뭐든지 잘 녹여. 그러면 물이 뭐든지 잘 녹여.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데, 어떤 이로움 좀 줄까? 물이 뭐든지 잘 녹여.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떤 이로움 좀 있을까?
선생님 어떤 이론점이 있어? 영양소를 잘 녹여. 그렇죠. 영양소 잘 녹여요. 잘 녹여서 운반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양소를 떼굴떼굴 불릴 수는 없잖아. 녹여서 운반을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농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만약에 녹지 않다 가라앉겠지. 그럼 발밑에 잔뜩 몰려있고 위쪽에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잘 녹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까지 농도가 항상 일정히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 이것도 좀 낯선 단어야. 근데 어차피 배워야 돼 나중에. 물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이거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몰라 좋아. 그렇지만 그냥 이름만이라도 좀 기억하자. 수소 결합을 갖고 있어. 그래서 물은 비열이 굉장히 커요. 비열. 비열은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비열이 뭐야?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크기 또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크기를 바로 비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비열이 크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야,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야.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은 비열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선생님, 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 적어요?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설명하려면 자꾸 너 얘기가 길어져. 아무튼 지금 일단 기억을 해요.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매우 적어. 왜 비열이 커요? 수소결합 때문에. 수소결이 뭐예요? 그건 나중에. 일단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자. 온도 변화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뭐 우리 몸에 어떤 이론 점을 줄까?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어.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이론 점을 줘? 답변하십시오. 답변 안 하면 수연한테 질문할 겁니다. 수연한테 질문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 비열이 커요. 온도 변화가 매우 작아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이론 점이 있지? 어떤 이론 점이 있지? 그럼 수연한테 물어볼게. 누구 시킬까? 수연이 말고. 누구 어떤 친구 시킬까? 혹시 저기 수연이 얘 알고 있어요? 처음 봐요? 쟤는 예? 나 처음 봐? 나 처음 봐요? 수연이랑 싸우는구나. 태호한테 물어볼게. 태호야. 어떻게 해야 돼? 비열이 커. 그래서 온도가 너무 적대. 추워지고 더워져도 금방 온도가 오른데에 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이론 점이 있을까? 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쉽고요. 예, 그 다음. 알고 있었으면 답을 안 해. 죽을래? 얘네가 괜히 말 못하고 그게 뻘쭘한 상을 만들었잖아. 알고 답을 해야지. 수연이가 뭐가 됐습니까 지금? 태호가 뭐가 됐고요. 알면서 욕먹거나 이거죠 지금 따지고. 자,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물은 비열이 상대적으로 크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매우 적어. 그래서 우리 몸에 체온 유지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 가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책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보자. 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자, 물에 대해서 한번 보자. 물. 인체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 약 85%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물 분자는 각종 물질을 쉽게 용해시켜 용매로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거기 옆에 보면 물 분자의 정부적 쌍극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쌍극성이 바로 뭐냐? 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쪽에 하는 거야. 쌍극성이라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뭐든지 잘 녹여.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물 분자의 수소 결합 때문에 강한 응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보다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 물은 비열이 커서 세포의 극적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므로 체온 유지에 용이하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여기 기화열이 나오는데요. 자, 기화열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좀 이따 배웠어. 여기 물방울이 있다 치자.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방울이 기체로 날아갈 거야.
우리 이런 현상을 기화현상이라고 해요. 기화현상을 부르는데 물이 액체로 존재했을 때에 비해서 기체로 존재했을 때 에너지가 더 많아요. 얘는 에너지 작고. 그래서 액체로 존재할 때는 에너지 적고 기체 상태는 에너지 크니까 이 액체가 기체로 되는 반응이 바로 흡열 반응이야.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기체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 흡수되는 열을 바로 뭐라고 해요? 기화열이라고 불러. 근데 물은 이 액체 상태의 물과 기체 상태의 물일 때 그 에너지 차이가 되게 커요. 에너지 차이가 되게 크다는 얘기는 이때 흡수한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게 되면 이 땀 액체가 슉 하고 수위로 올라갈 때 우리 몸에 있는 열을 싹 뺏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지. 그렇죠? 그걸 나는 기화열이라고 불러. 기화열이 커서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겠죠. 그 다음에 체내에 흡수된 양은 농평을 운반하고요. 뭐 화학반의 매개체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는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극성 and 수소결합 두 가지. 자, 그럼 어차피 화학식은 배워야 되니까 우리 간단하게 맛보기 보도록 한번 보자. 산소가 어떻게 되냐면 물이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돼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180도 그리면 안 돼요? 안 돼요. 180도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되어 있어. 구분 형태로 되어 있고 요 각도가 몇 도냐면 요 각도가 104.5도예요. 오, 각도도 있어요? 각도 있어. 104.5도예요. 이런 형태를 구분형이라고 해요. 구분형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태우, 엄마 보고 싶죠? 네. 엄마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엄마는 태우가 오랫동안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왜 물은 H3O일까? H4O는 안 될까? H2O만 될까? H3O는 안 될까? H2O만 될까? 왜 그런가 한번 보자. 산소가 있는데 이거 저번에 연결되는 거야.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거든.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어? 8개 있지. 저번에 옥텟 규칙 설명할 때 다 껍질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 K 껍질 있고 L 껍질 있고 N 껍질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니? K 껍질의 맥시멈 2개 담을 수 있고 얘는 8개 담을 수 있고 얘는 8개 담을 수가 있는데 얘는 원자로 8번이니까 2, 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가 들어있어.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하지. 그쵸? 2개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수소 한번 보자. 수소는 원자로 1번이야. 얘는 K 껍질 몇 개 있어? 하나 있단 말이야. 두 개 채우면 옥텟 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 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옥텟 규칙을 만드시는 방법이 전자를 하나를 남한테 뺏어와서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고 아예 갖다 버리는 방법이 있어. 얘는 아예 그냥 갖다 버려요. 그걸 선택해요. 갖다 버려요. 그러면 이 수소가 전자를 갖다 버리게 되면 뭐가 될까? H 플러스가 되겠지. 얘는 전자를 몇 개를 원해? 2개를 원해. 얘가 원하는 것은 전자 2개를 받아서 O2 마이너스 되는 걸 원한단 말이야. 얘는 전자 2개가 필요하고 얘는 전자 하나를 내줄 수가 있어. 그럼 얘가 부족한 그 전자 2개를 채워주기 위해선 수소 원자가 몇 개 필요해? 2개. 그치? 맞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H2O가 된 거야. 얘가 전자를 2개를 원해. 얘는 하나를 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1대1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2개가 있어야지 얘한테 전자 2개 건네서 나 옥텟 만족시켰어요가 될 수 있겠지. 태우 이해되지? 그래서 H2O가 되는 거야. H3O도 안 돼요. H4도 안 돼요. 반드시 H2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안경 써요? 여기? 안경을 쓰셨어. 컴퓨터 가지고. 힘들다. 진짜 힘들다. 태호야, 내가 체력이 짱 좋은 거 같지? 그쵸? 어제는 9시간 더 잤거든? 한 번도 안 쉬고 9시간 쉬었어. 오늘 아침에 나와서 또 이제 또 수업을 하는 거죠.
식으로 이렇게 쏘가는 거지. 힘들진 않은데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하도 서 있어서 다리가. 태우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그래서 어쩌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좀 이제 집에 이제 엄마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수현이도 빨리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싶죠? 왜 말 안 하지? 준혁이도 집에 가서 빨리 엄마 보고 싶죠? 엄마는 아닐 수 있어요. 예, 엄마는 준혁이가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무엇보다 학원에 너무 오래 있어서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프죠? 태우 배고프지? 아니요. 안 고파요? 배고프지? 조금 배고프잖아. 엄청 배고프잖아 이제, 그렇지? 배고파 죽겠지? 자, 이거 미리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끝낼게요.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산소 원자가 원하는 것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8개를 가장 따뜻한 걸 원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6개 있지. 이 6개를 동서남북의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기다가 채우면 6개의 옥새를 맞출 수 있는 거야. 수소는 전자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설명하면 얘를 뺏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뺏는 거 아니야. 수소가 여기 와서 우리 이거 같이 쓸래? 하면서 하나씩 내준 거야. 그럼 얘가 요 전자, 까만색 전자 하나 내면서 우리 같이 쓰자 그러고, 빨간색 전자를 수소가 내면서 같이 쓰자 그래. 여기 수소가 와서 이거 같이 쓰자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는 어떻게 될까? 같이 쓰는 거니까, 오, 나 옥텐 만족시켰어 하고, 수소는 2개만 갖고 있으면 옥텐이거든? 이 수소도 어떻게 될까? 나 옥텐 만족시켰어, 나 옥텐 만족시켰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운데 놓을 테니까 너도 하나 가운데 놔. 그 다음에 같이 쓰자라고 하는 거야. 같이 쓰면서 산소도 옥텟을 만족시키고 수소도 옥텟을 만족시키는 거야. 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지? 같이 쓰고 있지.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공유. 그래서 우리 이런 변형을 공유 변형이라고 해요. 준혁아, 이 공유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도깨비라고 그러죠. 맞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공기압 배울 텐데, 공기압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도깨비결합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쓰면 안 돼요. 도깨비결합, 공기압. 그래서 이런 공기압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셔서 좋습니다.